네, 이번 시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탈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30년이 아니죠.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미리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를 저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김에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1910년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정치 그리고 사회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한일합방을 통해서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의 통치 체제는요, 한 10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년도인 첫 번째 시기의 그 통치 슬로건은 무단 통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겠죠. 이 조선 총독부는요, 건물을 먼저 짓진 않고요. 그 일단 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가 조선 총독부 건물은 뭐 20년대에 완공이 됩니다. 일단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총독은 군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무관, 그러니까 무단 통치, 그러니까 폭력 통치를 하기에 알맞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추원 자주 나오죠. 고려 시기에 저기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기관도 중추원이었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뭐 이렇게 중추원을 의회화하자 이런 것도 제안하고 그랬죠. 근데 이 중추원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추원이 아니라 이때는 친일파로 중추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친일파로 중추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 그 관료들이 이 총독부에다가 자문 활동을 하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경찰권을 보자면요. 헌병경찰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군대 헌병대 갔다 온 거 어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헌병대 맞아요. 근데 헌병은요, 군인경찰이거든요. 군대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경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헌병이요, 그냥 일반 경찰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군인이니까 더욱더 강압적인 정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특히 요 시기에 이런 그 무단 통치기를 표현한 잘 드러내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같은 경우는 태형령입니다. 태형은요, 지금 뭐 싱가포르에도 있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리고 근데 이 태형령은요, 이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즉결처분권은요, 재판, 뭐 수사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뭐 사형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뭐 태형도 내릴 수 있고, 뭐 구금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4대 악법 유지, 구한 말에 그 형성이 되었던 4대 악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안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뜻하겠어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그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요, 1차 조선 교육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1차 조선 교육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수업연한 차별법이에요. 수업연한 차별. 그러니까 조선인 같은 경우는 보통학교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보통학교를 4년만 수료하면 끝납니다. 근데요, 일본인 같은 경우는 6년을 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너희는 그냥 적당히 배우고 일이나 해라. 뭐 이런 것이었겠죠. 너희는 오래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리고 이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죠. 이거 3.1 운동이라고 읽는 뭐 대학생들도 있던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네, 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기는요, 일본이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같은 이런 게 꽃을 피지 못하고 있는 시기인데, 거기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정말 정말 앞뒤가 다른 놈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는 그래서 문화 통치기를 보냅니다. 문화 통치.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문화 통치지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문화 통치입니까? 그쵸? 어쨌든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 조선인들 억누르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풀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총독부 원래 문관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문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요. 그리고 헌병경찰이 통치하지 않고 이제 보통경찰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지법이라든지 이런 언론, 집회, 이런 결사, 이런 자유가 없다 보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가해 줍니다. 이 풀어준 거죠.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을 실시를 하는데요. 2차 조선교육령은 수업 연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4년, 6년이 아니라 똑같이 6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제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이 총독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광복할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오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이 해요. 근데요, 경찰 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법도 생깁니다. 조선 동아일보 창간 허가해줬어요. 근데 검열을 하고요.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일정 기간 동안 출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선교육력 때 대학 설립 가능하다 했죠. 근데요, 경성제국대학 세워가지고 다른 대학 못 세우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통치예요? 그쵸? 네.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문화통치기를 지나서요, 국제사회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을 펼치고요. 그리고 유럽은 많은 식민지들을 바탕으로 블록 경제를 시행을 하고요. 여하튼 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는데요. 일본은요, 뉴딜 정책을 할 만한 노동력이 없고요. 그리고 블록 경제를 할 만한 많은 해외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이나 그리고 뭐 식민지가 같이 없었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라든지 이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기예요. 전쟁기.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선인들이 나가 싸워줘야 돼요. 왜냐면은요, 자기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인들, 황국이라고 했겠죠.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황국 신민이라고 해요. 일본인들을. 황국 신민들만 쓰기에는 수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인들까지 동원이 되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조선인한테 총을 쥐어줬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내가 조선인이에요. 그리고 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요렇게 그 적군을 향해서 쏠 수도 있겠지만 등 돌려서 일본군을 향해서 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조선인이라는 세 글자를 뺏어야겠다. 내가 조선인이다. 나는 대한제국의 백성이다. 라는 요 마음을 아예 지워버리자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중에 제일 무섭죠. 그래서 마음을 지워버리자라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는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 보통 경찰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권 관련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경찰이 여전히 뭐 이렇게 그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법령이 반포가 됩니다. 근데요, 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보통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이제 규제하는 거였는데, 그냥 독립운동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황국 신민의 설을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국 신민.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뭐 신민이다 이런 거를 이제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창씨 개명 시켰어요. 성 바꾸게 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시켰고요. 궁성요배. 궁성. 저쪽에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절하고 뭐 이런 거를 시켰던 겁니다. 창씨 개명 같은 경우는요, 일반 민중들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학교도 못 보내고요, 애기들 학교도 못 보내고요, 경제 활동도 못 하고요, 취직도 못 하고요. 그래서요, 일반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친일파 후손들의 논리예요. 그때는 누구나 다 창씨 개명했다. 근데 그런 일반 민중들이 창씨 개명한 거랑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가족들이 죽어나가서 창씨 개명한 거랑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그리고 나라 팔아 먹어가면서 권력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창씨 개명한 거라는 질이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지식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인이었고 권력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요. 근데 창씨개명을 한 것을 일반 민중들이 창씨개명한 것과 동일시한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심 없는 소리인 겁니다. 네,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할게요. 문화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 조선교육령을 번포를 했어요. 이 3차 조선교육령은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조선어 과목을 수의 과목으로 바꿉니다. 근데요,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했겠어요? 교장도 다 일본인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 과목으로 했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어 과목 폐지시킨 거죠. 그리고 보통 학교를 심성소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 1940년도가 가면 더 심화돼서 조선 동아일보가 아예 폐간이 되고요. 언론의 자유 탄압하고요. 그리고 4차 조선 교육령 때는 수의 과목이었던 조선어를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령이 이때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은 이렇게 쭉 훑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에요. 일단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농촌진흥운동이 있었죠. 자, 보세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토지를 확보했죠. 그래서 쌀을 막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쌀을 너무 수탈한 나머지 이제 쌀이 부족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쌀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왜? 수탈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흐름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요,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 근대화 시켜준 거다. 근대적 계약관계 만들어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우린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기억 안 나나요? 광무개혁 때 직계 발행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요, 이거 너희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불분명한 땅을 조선총독부가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인들한테 싸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자국민들을 이 땅에 많이 살게 해야 여기를 잠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뭐 황무지 개간권 뭐 요구 요때 다 보면서 뭐 역등토라든지 이런 거 다 확보하면서
그때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도록 일본인들의 자본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 조사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면 이 땅의 권리를 인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요. 그리고 증거도 많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도지권이라는 걸 부정한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도지권이라는 건요. 만약에 그 소작의 관계 있잖아요. 지주와 소작의 관계. 내가 소작농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이 땅에서 평생을 소작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 아들도 이 땅에서 소작을 하면서 살고 내 뭐 손자도 이 땅에서 소작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요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의 권리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주가 나를 쉽사리 내쫓을 수가 없는 권리가 바로 이 도지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소작한 농민들은 부랴부랴 이 땅 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제 농민이 양성이 되는 겁니다. 계약제 농민이 양성이 됐어요. 근데 이 계약제 농민들은 피해자였겠죠?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이지만 요 시기에는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무슨 령들을 엄청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임야조사령, 이제 뭐 이런 이런 거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어령, 그리고 삼림령, 이런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회사령을 선포합니다. 이거는요, 회사를 세우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허가를 조선인들한테는 잘 안 내주겠죠. 그러면은 민족 자본이 피해를 입게 되었겠죠. 네, 그리고 뭐 전매제, 전체 다 매수해서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뭐 전매제라든지, 그리고 조선식산은행 이런 것들 설립했고요. 조선식산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예요. 지금 명동 롯데백화점 있는데 그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차, 경원선, 호남선 요것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산미증식 계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은요,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엄청 활발하게 부흥하는 시기였다라고 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부흥하면요, 먹을 게 모자라져요. 되게 역설적이죠. 왜냐면요, 그러니까 못 살아진다는 게 아니라 구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농사 짓고 이런 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뭐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쌀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쌀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선에서의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뺏어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실시된 게 이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이것도 친일파들은 뭐 생산량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지만, 사실 쌀의 증산량, 그러니까 쌀 증산량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쌀 증산량보다 쌀 수탈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살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뺏기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종자를 개량하고 비료를 개량하고 뭐 수리시설, 물 대는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합니다. 근데요, 되게 웃긴 게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요, 농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삶은 여전히 더 피폐해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진행된 과정은 이제 쌀 상품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냥 막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낮은 값을 주고 사가는 거지. 그러니까 쌀이 상품화 되었죠. 그리고 단작화. 이제는 쌀만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쌀만 생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쌀값이 폭등했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 우리한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1910년대에 민족 자본은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이제는요, 일본 자본을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회사령을 폐지한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본 회사가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요, 회사령, 이 허가제였잖아요.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꿉니다. 신고를 하면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관세 폐지하고요. 관세 폐지하고 신은행령 이런 것들 또 내걸고요. 그리고 기차로는 함경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요 기차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X자 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년대를 보겠습니다. 이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산미증식 계획 이후에 그 조선 사람들의 삶이 너무 워낙 피폐하니까 이제 뺏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을 좀 이렇게 일으켜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농촌진흥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그 농촌진흥운동을 이제 40년에 딱 끝나거든요. 30년부터 40년 요 사이에 딱 끝나요. 요 뒤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초기에는 생활 개선을 시도를 합니다. 뭐 실질적인 뭐 부라든지 이런 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요, 후반부에는 의식 개선을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업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조선 공업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남면 북양 정책 같은 경우는 남쪽에는 면을 생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양 키워서 이렇게 그 양털 깎으면 이제 밑에서 면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공업화 정책, 그래서 남쪽에는 경공업, 그리고 북쪽에는 중공업을 그 중공업 기지를 짓자. 그래서 이게요, 1940년대에는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요,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뭐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공업화 정책 같은 경우는 병참기지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요, 이 시기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합니다. 이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건 자본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착출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40년대가 되면 인적으로는 직용, 징병, 위안부, 네, 요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출, 배급. 이거는 그냥 황곡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빌려주고 더 많이 뺏어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또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물론 저 위정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네,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제 항전하고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